저는 참 아내에게 나쁜 남편입니다. 꽃다운 예쁜 나이에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작 사는 게 힘들어 먹고 살기 바빠 아내가 제 곁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전 무딘 사람이었고 아내는 제가 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집안을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챙기고 있었던 거였지요. 전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서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도 주변 다른 집들도 그리 여유 있는 집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집은 하루하루를 보내었었지요.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셨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생각만 하며 매일같이 일을 하셨지요. 그런 아버지 덕에 저희 남매는 육성회비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지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제게 그러셨었습니다. 육성회비 걱정 같은 건 아버지가 할 거니 저는 그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열심히 다니며 공부하라고요.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무 든든했었습니다. 당장 중학교 진학도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었지만 아버지께서 육성예비 걱정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출근하신 시간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도와드렸고 동생들을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을 3주 남긴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버지와의 헤어짐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심장마비였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아버지는 그 길로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든든한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우리 가족은 너무 슬펐고 힘들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만 할 수 없더군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어느 어른이 제게 그러십니다. 이젠 제가 집안의 기둥이라고요. 어머니도 지키고 동생들도 모두 제가 챙겨야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남자는 저 하나였고 어딘가 심히 아픈 건 아니었지만 체력도 약하고 건강치 못한 어머니도 지켜야 하고 여동생 둘에게도 오빠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편이었기에 아버지가 제 앞으로 모아놓은 중학교 등록금은 아버지의 장례 비용으로 써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 비용을 지불하는 날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울었고 절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한 번 더 울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제 마음에선 뜨거운 무엇인가가 흐르고 하늘에선 진눈깨비가 내리던 2월 초의 그날 50년 전이지만 아직도 그날이 어제처럼 생생해 그 감정들에 목이 따가워 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육성회비를 마련해 보겠다며 제게 중학교에 진학을 하라고 했지만 고작 14살인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전 어머니에게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도 나이지만 동생들 키우고 가르치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한다고, 나 하나가 일을 하면 동생들 둘이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게 미안하다며 우셨고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자꾸 약해져 앞으로 우리 넷이 강하게 살아나가야 하니 오늘까지만 울고 일어서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4살에 사회로 나왔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우유 보급소로 가 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날로 전 우유 배달 일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어른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어리다고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누가 봐도 어린데 나이를 올려 말하고는 어른인 척 행세를 하기도 했고 기껏 일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월급을 떼이고 두들겨 맞고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픈 어머니가 계셨고 저만 바라보는 두 여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죽자 사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한 푼 벌어서 매일의 끼니를 때웠고 동생들 교복을 사주었고 육성회비도 주었습니다. 제 손에 굳은 살 베기는 건 괜찮았어요. 아버지 손은 저보다 더 했었으니까요. 연애도 결혼도 모두 제게는 사치였었기에 바라지도 않았고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여러 일들을 하며 지내길 20년. 제 나이 34살에 동생들 둘을 모두 시집 보내고 늦지막히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내겐 너무 과분한 여자. 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배움도 짧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도 다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저의 성실함과 한결같은 모습에 반했다며 제게 먼저 마음을 표현해준 여자였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귀하게 키운 첫째 딸이기에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에게 시집 보내지 못하겠다고 저와 결혼하면 호적에서 파겠다고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와준 여자였어요. 저도 마음은 있었지만 이 어여쁘고 곱게 자란 여자를 고생시킬 수 없어 그 마음 받아주지 않고 밀어내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그녀가 짐을 싸 저희 집에 와 있더군요. 너무 당황하고 놀랐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말하고 짐 싸서 온 거라며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도 쫓겨나기밖에 하지 않는다면서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로 그녀의 집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싫다고 했어요. 가면 붙잡혀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부모 자식 간을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정식으로 허락받지 못하면 저도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손을 잡고 처갓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갖고 비루한 저를 보고 땅에 꺼질 새라 한숨만 푹푹 쉬어대던 장인 어른은 그래도 저와 살겠다며 도망치듯한 여자 뒤에 숨어 있지 않고 손잡고 와 정식으로 허락을 받는 그 배포와 모습에 가족들 배 골리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잘 살아보라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살다가 힘든 날이 올 거라고 그건 어느 집이나 누구나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다 겪는 거라고 그렇다고 친정이 함부로 와 투정 부릴 생각일랑 말고 가서 잘 살라고 하십니다. 어느 집에 데려다 놔도 국민학교 졸업해 온 가족들 책임지며 살던 절 사위로 좋다고 할 집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처가댁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더더욱이 제가 탐탁 쳐놨던 거였지요. 그러기에 저도 언감생심 교사인 아내를 탐내지 않았고 제 배필로 꿈도 꾸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어디서 이렇게 야무진 처자를 데리고 왔냐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내가 교사였지만 저희 생활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어머니를 모셔야 했으니까요.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기에 아내는 출산하고 3개월만 딱 쉬고 계속해서 교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혼자 벌다 둘이 버니 집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나 들어오는 저는 아내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맡겼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모두 아내가 하게 된 것이었지요. 일하면서도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저희 어머니도 잘 모시고 집안 행사도 잘 챙겼습니다. 저는 그저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참 미련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고 아이들 잘 키워주고 가족들 잘 챙겨주니 고맙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 늦은 밤 들어오느라 집에선 잠만 잤네요. 그러고 보니 새벽 5시에 나갈 때면 늘 아내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누룽지라도 끓여주며 먹고 나가라고 했고 제 손에는 점심 도시락을 쥐어주었고 밤 10시가 되어 들어오면 갓 지은 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한 번도 제게 서운하다 한 적 없었고 집안일에도 신경 쓰지 않게 했었습니다. 아내가 그간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 출근을 하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더라고요. 온몸이 마치 복싱 선수에게 맞은 듯 아프면서 맥을 못 추겠어서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으로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아내도 걱정이 되었는지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몸을 잘 알잖아요. 그냥 뜨끈한 방에 종일 지지면 땀 쭉 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종일 먹지도 않고 잠만 잔 듯합니다. 한참 잠을 자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나니 오후 2시 더군요. 일어나 핑 도는 머리를 부여잡고 화장실을 가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출근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간 듯했고 어머니는 외출을 하셨나 보더군요. 화장실에 갔다가 아내가 아침에 끓여놓고 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끌시끌한 소리에 눈이 떠졌고 잠결에 저 멀리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는 이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뭘로 들은 거니? 아니 왜 벌써 온 거야? 야자 감독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수당 좀 많이 받아오라니까. 어머니, 전 지금 저희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생이라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줘야 해요. 그러려고 학교에서 담임도 맞지 않았어요. 수당 조금 덜 벌더라도 저희 아이들 잘 챙기고 싶어서요. 애들은 다 지가 잘 알아서 크는 거야. 너 없어도 내가 집 지키고 있는데 착한 우리 애들이 뭐 나쁜 짓을 하겠니? 뭘 하겠니? 어머니, 그래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애들 공부 습관, 학교와 학원에서의 패턴, 성적 관리 등 엄마가 교사인데 애들 관리 못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라 네 새끼들 챙기겠다는데 어머니는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며 절 학교로 밀어내세요? 어머니께선 애들 학원 가기 전에 간식도 제대로 안 챙겨주시잖아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예요? 이번에 엄마랑 우리 자매들이랑 반지 나눠 끼기로 했는데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고생하는 우리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할까요? 지금 전화해요? 언니,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빠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언니가 수당 좀 더 받아서 엄마 돈 해주면 되는 건데,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고집을 부려요? 제가 그렇게 해드린 돈이 지금까지 다 얼마인 줄이나 알아요? 어머, 아, 기막혀. 언니, 지금까지 그 돈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자식이 부모 봉양하면서 그걸 계산해요? 완전 어이없네.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제게 돈을 요구하니 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수당은 비상금으로 모아놓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 선물도 사고 아이들 대학 갈 때 등록금도 내주고 목돈 필요할 때를 대비하죠. 어쩜 그렇게 새 모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절 들들 볶아대요? 그러면 아가씨들은 어머니 위해서 뭐 했어요? 맨날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 가지고 가고 여행도 가고 싶으면 어머니 앞세워서 저한테서 돈 뜯어내서 그 돈으로 여행 가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래도 어려서 어렵게 살았다고 하니 전 그래도 그보단 여유롭게 자랐었으니 이제라도 모녀간의 추억 쌓으라고 모른 척 해줬던 건데 제가 그간 헛짓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야자 감독을 하든 담임을 하든 나오는 수당은 앞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저희 가족을 위해 쓸 거예요. 그리고 이만 가요. 이러다 오빠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난리 나요. 아, 뭐야. 오빠가 지금 왜 와요?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오빠 핑계 대면서 보내라는 거 봐. 교사면서 왜 이렇게 멍청해? 교사는 아무나 하나 봐.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천천히 듣다 보니 상황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대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제가 나서서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도 아내도 동생들도 모두 놀랍니다. 아니, 너 왜 거기서 나와? 오빠, 오늘 출근 안 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왜 이 사람한테 돈을 달래? 너네 새언니한테 돈 맡겨놨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새언니가 엄마 반지 하나 해준다고 한 거지. 우리가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뭐? 당신, 얘들 말이 맞아?
난 분명 그렇지 않게 들었는데. 아, 그게 너희가 엄마랑 반지 맞춘다고 돈 달라며. 여행도 그동안 이 사람 돈으로 갔다며. 하, 언니, 오빠 있는 거 알고 지금 일부러 이런 상황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저 퇴근하고 왔을 때 이미 저희 집에 와 있었잖아요. 저 신발도 벗기 전에 돈 얘기 꺼낸 건 어머니와 아가씨들이면서 왜 저한테 그래요? 아, 모르겠어요. 그간 저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서 집안 일에는 신경 쓰지 않게 하고 싶어서 저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니랑 아가씨들은 절 더 압박하니 저도 힘들어요. 이 사람에게 알리려고 한 게 아닌데 덕분에 모두 알게 되었으니 저도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어서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자 어머니가 혈압이 오르는지 뒤로 쓰러지셨고 그 모습에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모두가 놀랐지요. 어머니의 그 모습에 첫째 여동생이 제 아내의 머리를 잡아 뜯으며 언니 때문에 엄마가 쓰러졌잖아요. 어쩔 거예요? 엄마 이대로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알겠어? 라고 합니다. 아내는 동생의 그 말에 매우 놀란 듯 했고 제 아내를 때리려는 듯 손을 올리는 동생을 맞고 뺨을 한 대 때려줬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놀라 헉 하는 소리를 내었고 쓰러진 줄 알았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어디 동생에게 손찌검이냐며 난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그간 오냐 오냐 하고 두었더니 저게 중간에서 결국엔 남매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정말 어머니에게 실망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 한 번도 싫은 소리 없이 살림 다 도맡아 하고 어머니 살피고 애들 키우고 돈도 벌어오고 다 했잖아요. 뭘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지 그러셨어요. 며느리 보고 살림에 손도 안 대놓으시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요? 저한테 벅찬 여자예요. 이 대단한 여자가 저 하나 보고 시집 와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평생을 이러고 살고 있는데 고맙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너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새언니는 둘째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보잘것 없어진 날 보듬어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진짜 실망이다. 지금까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내에게 이랬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 이런 내가 너무 싫고 비참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난 내가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애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살았네. 너무 미안하지만 당신만 괜찮다면 이제라도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끼리 살자. 어머니 방 한 칸 구해드릴 테니 그쪽으로 가실 생각 하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딸들이랑 사시던지요. 지금껏 모셨으면 저 할도리 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제 말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셨지만 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제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리기에 며느리도 모시는 어머니를 딸이 못 모실 게 뭐가 있냐고 오늘 당장 누가 모시고 갈 거냐고 했습니다. 둘 다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길로 복덕방으로 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비어있는 방 계약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가실 수 있는 곳으로요. 제가 평소에는 온순해도 한번 화가 제대로 나면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여지없는 성격인 걸 아는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살펴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간단히 짐을 꾸려 나오시네요. 그러면서 가자. 네 오빠 저거 진심이야. 내가 내 아들인데 모르겠니? 너희 그냥 가면 나 진짜 오늘 밤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지내야 돼. 아이 그런데 난 혼자는 못 살아. 평생 아내 먹는 밥도 해먹어야 할 텐데 기력이 없어서 못한다. 아이 가자. 누구 집으로 가면 되냐? 동생들은 난감해 하더군요. 그래서 복덕방에 다녀오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첫째 동생에게 그 집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첫째 동생은 난감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일어섭니다.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집안 돌아가는 것을 몰랐다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이제 알았다고.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집안 구석구석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알고 가족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인 걸 알기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로 전 달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늦었나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때라도 제가 달라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 제 밥을 차리기 위해 일어나는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제가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먹을 아침도 준비해 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날 챙겨 주었으니 이제부턴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공부와 키우는 것은 제가 부족하니 그건 아내가 전담해 주었으면 싶다고 했습니다. 퇴근이 늦으니 평일엔 어렵다 쳐도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너무 피곤해도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아내와 단둘이 집 앞 산책이라도 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 아내의 얼굴이 미소가 가득해지더군요. 얼마 전 아내의 환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예전부터 계획했던 해외여행은 가지 못하지만 아내를 태우고 우리나라 해안을 따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와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게 시집 와서 후회한 적도 많았다고요. 자신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 싶었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이 저희 결혼을 허락해준 날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다 포기하고 싶어도 본가로 돌아갈 수가 없어 버티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 시절들을 버텨주어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인 것을 알자마자 동생들이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난리더군요. 하지만 치매 가족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게 누구의 몫이 될지 뻔히 보이기에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그날까지 아들로서 종종 찾아뵙고 가시는 그 길 편안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떠나는 그날 동생들이 혹여라도 아내에게 도가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땐 정말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